전북 들녘 샛길에서 사라진 19살 여공. 1998년 여름, 전라북도 완산군 외곽에 있는 작은 읍내에는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장맛비도 한번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은 채 낮 동안 달궈진 아스팔트와 비포장길에서 열기가 밤까지 올라오던 그런 시기였다. 읍내 입구에 자리한 작은 봉제 공장은 그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일자리였고, 이효정, 일구, 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이곳에 들어와 미싱을 잡기 시작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오후 5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공장 안에 울리자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던 미싱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철제 선풍기에서 돌아나오는 뜨뜻한 바람이 기계 기름 냄새와 섞여 공기 사이를 맴돌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효정아. 중년 반장 아줌마가 익숙한 듯 말하자 효정은 허리를 한번 펴고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어요, 반장님. 아직 19, 공장 막내답게 얼굴엔 앳된 구석이 남아있었지만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있다 보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효정은 재봉틀 주변의 실뭉치와 자투리천을 정리하고 바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자기가 쓰는 자판대에 덮개를 씌웠다. 공장 구석에서는 연배가 있는 여공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효정아, 오늘도 바로 가.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지. 같은 죄서 일하는 윤미숙이 손짓하며 말했다. 효정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시계를 한번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라셨어요. 저녁 같이 먹자고. 그래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진짜로 샛길 말고 큰 길로 돌아가. 미숙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요즘 이상한 소문 많잖아. 논두렁길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효정은 그 말에 잠시 눈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척 웃었다. 알겠어요. 얼른 가볼게요. 내일 봬요, 언니. 그녀는 가늘고 마른 손으로 에이프런 끈을 풀어 접어넣고 작은 천 가방을 들고 공장 뒤편 자전거 보관소로 향했다. 거기에 오래전 아버지가 중고로 사준 낡은 초록색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핸들 고무는 닳아 끈적하게 변색돼 있었다. 하지만 효정에게는 읍내와 집을 이어주는 소중한 발이었다. 자전거를 끌고 공장 정문으로 나와 도로로 접어들자 마을 사람들의 퇴근 행렬과 섞였다. 트럭 몇 대가 농기구를 싣고 지나가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서로 장난을 치며 걷고 공장 남자 노동자들이 담배를 물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효정의 집이 있는 하산리 방향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버스도 다니는 국도를 따라 멀리 돌아가는 포장도로 자전거로 가면 40분 가까이 걸렸다. 다른 하나는 하산리와 상산리 사이를 가르는 옥수수 밭 사이의 샛길이었다. 비포장에 옆으로는 키보다 훌쩍 큰 옥수수 줄기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 길로 가면 집까지 겨우 15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공장 앞 삼거리에서 페달을 잠시 멈추고 효정은 길을 내려다보며 고민했다. 국도로 가자니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가 애매했고 샛길은 머릿속에 아까 미숙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요즘 이상한 소문. 혼자 다니지 말라. 하지만 어젯밤 집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는 오늘은 같이 밥 한번 먹자. 요즘 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다. 라며 오랜만에 웃었었다. 괜히 늦었다가 혼나면 안 되는데. 손목 시계의 시침은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효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신 뒤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샛길 입구로 접어들자 곧장 풍경이 달라졌다. 도로의 소음과 사람들의 말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타이어가 흙길 위를 구르는 서걱이는 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만 남았다. 양옆으로는 옥수수 줄기가 벽처럼 치솟아
마치 좁은 복도 안을 자전거로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흙길 곳곳에는 지난 비에 패인 움푹한 자국이 말라 굳어 있었고 바퀴가 지날 때마다 작게 덜컹거렸다. 한참을 가다 보면 길 한쪽으로 얕은 수로가 따라붙었다 끊어지기를 반복했고 수로 안에는 물기가 거의 말라 있었다. 효정은 가방끈을 한 번 더 움켜쥐었다. 별일 아니야. 맨날 다니던 길이잖아. 오늘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하지만 샛길 중간쯤에 다다를 때쯤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옥수수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뒤를 돌아봤을 때 공장 쪽 풍경은 이미 녹색 벽 뒤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같은 시각 하산리 마을 끝에 자리한 작은 집에서는 효정의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팔팔 끓고 상 위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 하나둘 올라갔다. 여보, 국 식기 전에 효정이 오겠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아버지는 다다미가 깔린 작은 방에서 신문을 펼친 채 눈길을 문 쪽으로 잠시 돌렸다. 5시 반이면 샛길로 와도 6시 전에는 도착하겠지. 요즘 아이들 다 그렇지. 공장 사람들하고 이야기 좀 하다 오는 거겠지 뭐. 하지만 시계는 어느새 6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밥상은 이미 다 차려졌는데 효정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원래 이 시간쯤이면 자전거 끌고 들어오는데 어머니는 낮게 중얼거리며 밥 한 공기를 더 뜨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6시 20분, 6시 30분. 밖은 서서히 어둑해지고 있었다. 파리와 모기가 더 적극적으로 집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찌개가 약한 불 위에서 더 졸아들고 있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효정이가 전화 한 통도 없이 이렇게 늦는 적이 있었나? 휴대전화도 없는 애가 뭘. 아버지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마에 깊게 잡힌 주름은 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마당으로 나와 샛길 쪽이 보이는 길 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멀리 농로 위를 지나는 사람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혹시 또 샛길로 다닌 거 아냐? 이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샛길에서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해진 뒤에는 혼자 가지 말라. 는 말은 어른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것이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을 입구까지만 나가서 한번 보고 와요. 그래도 안 오면 공장에도 전화 좀 해보고.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신문을 내려놓고 상 위에 놓인 찬들을 흘겨보았다. 딸이라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그래도 알았어. 가서 보고 올게. 슬리퍼를 끌고 나가던 아버지는 문턱을 넘기 전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어머니는 이미 불안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서자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저 멀리 논두렁길을 따라 몇몇 농부들이 트럭을 타고 늦게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초록색 자전거를 타고 오는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효정아. 아버지는 길가를 한번 쭉 훑어보며 이름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개 짖는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뿐이었다. 7시 가까이 되어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어머니는 집 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여보, 안 보여요? 없어. 공장 쪽에서 오는 길에도 안 보이고. 어머니는 입술을 물었다. 샛길로 간 거야. 분명히. 그 길로 가면 빨리 온다고 맨날 그러더니. 이제는 단순히 늦는다는 수준을 넘어선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도 더 이상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쉽게 내뱉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같이 찾아보자고 하고
공장에도 확인해 봐야겠어. 아버지는 바로 옆집으로 뛰어갔다. 평소 함께 농사일을 도왔던 이웃 정씨 아저씨가 마루에 앉아 막 담배를 붙이려던 참이었다. 형님, 혹시 오늘 우리 효정이 본 적 있어요? 이효정.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왜? 아버지의 급한 숨소리를 듣고서야 정 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아직도 안 들어왔어? 예, 공장에서는 5시에 퇴근했다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새끼를 탔을 수도 있어서. 몇 마디 대화만 오갔을 뿐인데도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을 남자들이 슬리퍼나 작업화를 신은 채로 하나둘 골목으로 나왔다. 어떤 이는 손에 헤드랜턴을 끼고 어떤 이는 후레쉬와 긴 장대를 들었다. 누군가는 삽과 괭이까지 챙겼다. 일단 둘로 나누자. 정 씨가 제안했다. 한 팀은 국도 따라 읍내 쪽으로, 다른 팀은 샛길로. 혹시 논두렁이나 수로에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물길도 꼭 확인하고. 아버지는 주저없이 샛길 팀에 섰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효정아, 제발 그냥 어디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늦게 오는 거면 좋겠다. 샛길 초입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은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몇 점 떠 있었지만 옥수수밭 사이로 이어진 좁은 흙길은 후레쉬 불빛이 아니면 한 발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앞에 2명, 뒤에 2명, 한 줄로 가면서 양쪽 수로를 번갈아가며 비춰봅시다. 정 씨가 짧게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는 맨 앞에 섰다. 손전등의 희미한 원형 불빛이 흙길과 옥수수 줄기 밑동을 번갈아 비췄다. 효정아, 이효정, 대답해봐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지만 어디선가 장난스러운 대답이나 미안하다고 웃는 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간혹 부딪히는 가지 소리나 논두렁에 있던 개구리들이 물로 뛰어드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샛길은 생각보다 길었다. 평소 자전거로 몇 분이면 지나던 길이 어둠 속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길게 느껴졌다. 후레쉬 불빛이 수로를 스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잠시 멈추었다. 혹시라도 물에 떠있는 무언가가 보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한참을 걷던 중 뒤쪽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남자친구랑 어디 도망이라도 간 거 아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맨 앞에서 있던 아버지가 거칠게 쏘아붙였다. 우리 딸은 그런 애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하지만 반박을 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길함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었다. 정말로 효정이가 그렇지 않다고 나만 믿고 싶은 거 아닐까? 샛길 끝 상산리 입구까지 다다랐을 때는 이미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지친 사람들의 얼굴과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길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결국 아버지는 결심했다. 이건 동네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있는 완산지구대로 향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은 퀭했고 손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근무 교대 중이던 순경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딸이 어제 퇴근하고 아직도 집에 안 돌아왔습니다. 샛길도 큰 길도 다 찾아봤어요. 자전거도 가방도 아무것도. 처음엔 단순 가출이나 친구 집에 머무는 정도로 생각하던 경찰은 아버지의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의 밤샘 수색, 그리고 샛길이라는 키워드를 하나씩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보통 실종 신고는 좀 더 지켜보고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버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그냥 집을 나간 문제 같지는 않네요. 그날 오전
이 사건은 곧장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로 보고가 올라갔고 젊지만 사건 처리에 냉정하기로 소문난 형사 김태현 이 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산리와 상산리 사이 사람들이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던 그 옥수수밭 샛길 한가운데 이미 효정의 비극적인 결말과 전북 농촌을 뒤흔들 잔혹한 시체 유기 현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자전거 발견, 흙무덤 파헤치자 드러난 봉지 속 토막 시신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산등성이 위로 올라올 즈음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형사들이 완산군 하산리 마을 어귀로 들어왔다. 사일에는 울리지 않았지만 파란 줄이 그어진 순찰차 2대와 형사과 봉고 차량 1대가 동시에 나타나자 아직 잠에서 덜 깬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가운데 맨 앞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다부진 체격에 눈빛이 유난히 차가운 형사 김태현이었다. 그는 잠깐 주변을 둘러본 뒤 마을 입구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찾았다. 밤새 꼬박 세운 티가 나는 얼굴, 축 늘어진 어깨,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 매달고 서 있는 중년 남자. 이효정 양 아버님 되시죠? 김태현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덜컥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라고 합니다. 짧은 인사 후 김태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마을 분들이 새길이랑 큰 길을 다 찾으셨다면서요? 어디까지 어떻게 찾으셨는지 직접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형사를 새길 입구 쪽으로 이끌며 밤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짚어 설명했다. 몇 시쯤부터 몇 명이 어디를 훑었고 수로와 논두렁까지 어떻게 손전등으로 비춰봤는지 상산리 쪽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시간까지 그의 기억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숨도 못 잔 밤이었다는 뜻이었다. 김태현은 말없이 그 설명을 들으며 흙길과 옥수수밭을 번갈아 보았다. 이곳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시골길 정도로 넘길 풍경이었지만 형사의 눈에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들어왔다. 길이 너무 좁군요. 자전거 1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 양옆으로는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옥수수 줄기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누군가 옆으로 한 발만 비켜나가도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구조였다. 마을 회관이 임시 지휘본부가 되었다. 김태현은 먼저 상황을 정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건 3가지입니다. 하나, 어제 오후 5시에 봉제 공장에서 퇴근. 2, 집에는 도착하지 못함. 3, 하산리 상산리 사이 샛길과 큰 길을 밤새 주민들이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 못함. 오늘은 경찰과 함께 체계적으로 다시 찾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요. 그가 마을 지도 위에 샛길과 주변 논, 수로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하자 주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2방향입니다. 1팀, 국도 쪽 큰 길 다시 확인. 도로변, 배수로, 다리 밑까지. 2팀, 샛길과 그 주변 옥수수밭, 수로. 그리고 김태현은 경찰관 1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구대에 연락해서 수색견 지원 요청해요. 냄새가 남아있다면 걔가 가장 먼저 찾아줄 겁니다. 아버지는 샛길팀에 다시 합류했다. 이번에는 주민들뿐 아니라 감청색 조끼를 입은 경찰관들이 몇 명씩 조를 이루어 흩어졌다. 그들의 손에는 간단한 막대기와 삽, 그리고 크고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샛길 입구를 지나 얼마 되지 않아 한 젊은 순경이 발을 멈췄다. 형사님, 잠깐만요. 김태현이 돌아보자 순경은 길, 옆수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수로는 인적이 뜸한 탓에 잡초와 넝쿨이 뒤엉켜 있었고 물은 거의 말라 흙바닥이 드러난 상태였다. 그런데 그 엉킨 풀 사이로 햇빛에 반사되는 작은 금속 조각이 눈에 띄었다.
저기,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순경이 몸을 숙여 풀을 헤치자 그 속에서 바퀴살과 프레임 일부가 드러났다. 흙과 잡초에 반쯤 파묻혀 있었지만 틀림없는 자전거의 한 부분이었다.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흙물과 함께 전모가 드러났다. 낡은 초록색 자전거 한 대. 프레임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앞바퀴는 비스듬히 휘어져 있었다. 바구니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벨은 지늘기 잔뜩 끼어 있어 눌러도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버님, 김태현이 낮게 불렀다. 혹시 이 자전거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며 수로 쪽으로 다가왔다. 한 번 보고는 입술이 굳어붙은 것처럼 떨림만 있을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자전거의 핸들에 묶여있는 낡은 고무줄, 바구니 모서리에 붙어있는 희미한 스티커를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 집 자전거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 어디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어렴풋한 기대가 남아있었지만 실종은 이제부터 범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으로 공식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김태현은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뒤로 물러나십시오. 현장 보존해야 합니다. 자전거 근처로는 아무도 접근하지 마세요. 곧바로 노란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자전거 주변 10여 미터가 통째로 차단되었다. 촬영 담당 요원이 허리를 굽혀 자전거의 상태, 위치, 수로의 깊이, 잡초의 방향까지 하나씩 사진으로 기록해 나갔다. 자전거 타이어 자국과 주변 발자국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흙표본을 채취하기 위해 마킹했다. 김태현은 한 발짝 물러난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넘어진 자전거라기엔 수로 안 깊숙이, 그것도 잡초에 가려지게 박혀 있다. 누가 일부러 던져 넣은 거다. 하지만 길 위에는 뚜렷한 끌린 자국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흙길은 군데군데 단단히 굳어 있었고 어제 주민들이 한번 밟고 지나간 탓에 더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무정이가 울렸다. 형사님, 수색견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 주변 흙 먼저 채취해두고 개부터 투입합시다. 전북청에서 내려온 수색견 한 마리와 핸들러가 자전거 쪽으로 다가왔다. 경찰관이 효정의 집에서 가져온 빗과 수건을 개에게 맡겼다. 개는 코를 바싹 들이대고 몇 번 깊게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좋아, 찾자. 핸들러의 짧은 구령과 함께 개는 수로 가장자리를 훑다가 곧장 샛길 방향으로 뛰어 올라갔다. 자전거가 던져진 지점에서 하산리 방향으로 몇 미터를 달리더니 다시 상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길을 따라가던 개는 어느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한 곳을 맴돌며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끊기네요. 핸들러의 얼굴에 난감함이 떠올랐다. 개는 길 위를 이리저리 돌다가 옥수수밭 안쪽으로 고개를 들고 코를 실룩였지만 더 이상 확신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냄새가 여기까지는 오는데 그 다음은 애매합니다. 아마... 핸들러가 김태현을 향해 덧붙였다. 이 근처에서 뭔가 이동수단을 탔거나 옆으로 크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뒤에 스스로 다른 가능성을 붙였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옆 밭 안으로 끌려 들어갔거나. 그는 곧바로 지시를 내렸다. 좋습니다. 오늘 수색의 초점은 샛길과 옥수수밭 내부입니다. 길만 따라가지 말고 밭 안으로도 들어가서 확인합시다. 단, 무조건 줄을 맞춰 간격 유지하고 눈에 띄는 흑색 변화, 나 벌레가 유난히 몰려있는 곳이 있으면 바로 표시하고 저를 부르세요. 매서운 햇살이 점점 더 내려꽂히고 있었다. 옥수수밭 안은 바람도 잘 통하지 않아 몇 분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형사들과 경찰, 그리고 체력이 남는 마을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줄을 맞추고 전진했다. 누군가는 긴 막대로 땅을 찔러보고 누군가는 수로 쪽만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러나 그날 하루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자 모두가 진이 빠진 얼굴로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런 경찰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빛 깊은 곳에는 더 깊은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틀째 수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수색 범위는 더 넓어졌지만 찾는 것은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벌써 며칠째야 살아있을 리가 있나? 샛길에서 사라졌으면 누가 데려간 거지? 이 근처 사람일까? 아니면 외지인일까? 말들은 쏟아졌지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 김태현은 샛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혼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이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였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뜻밖의 연락이 들어온 것은 수색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형사님, 밭 동쪽 끝 쪽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하산리 주민 중 한 명인 박모 씨였다. 그는 자원에서 동네 청년들과 함께 평소 잘 가지 않던 옥수수밭 깊숙한 쪽을 뒤지고 있었다. 그들이 밭 안으로 더 들어가던 중 코끝을 찌르는 강한 악취를 느꼈다고 했다. 김태현과 몇 명의 형사는 무전을 들은 즉시 그 지점으로 뛰었다. 옥수수 줄기 사이를 거칠게 헤치고 나아가자 이내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코를 후벼 팠다. 썩은 흙 냄새와는 분명히 다른 부패한 단백질의 냄새,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하는 종류의 냄새였다. 여기입니다. 박 씨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얼핏 보기에는 그저 약간 솟아오른 흙더미 하나가 있었다. 주변보다 색이 조금 더 짙고 표면에는 옥수수 줄기와 마른 잎, 잡초들이 어설프게 덮여 있었다. 대충 보기에는 농부가 잡초를 모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태현의 눈에는 몇 가지가 거슬렸다. 첫째, 흙더미의 모양이 너무 일정했다. 둘째, 덮어놓은 줄기와 잎들이 그 주변 것들과 색과 건조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다. 셋째, 무엇보다 그 위로 파리떼가 유난히 많이 맴돌고 있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이 지점, 그대로 고정합니다. 아무도 밟지 마십시오. 김태현은 즉시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넣었다. 지금 위치 좌표 보냈습니다. 광주 법의학센터 쪽에도 연락해서 담당 법의관 바로 오시라고 하세요. 이건 그냥 동물 사체 냄새가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나 하얀 밴을 타고 유지호 법의관과 감식반이 도착했다. 그가 밭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에도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유지호는 입과 코를 마스크로 가린 채 흙더미 앞에 쭈그려 앉았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 그는 먼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며 위치와 지형을 눈에 새겼다. 여기가 샛길에서 어느 정도 거리죠? 길에서 한 200m 정도 안쪽입니다. 김태현이 답했다. 수로에서 보면 약간 낮은 지형입니다. 그렇군요. 유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장갑을 2겹으로 끼더니 흙더미 위에 어설프게 얹혀있는 마른 옥수수 줄기와 잎사귀들을 손으로 살살 걷어냈다. 표면을 덮고 있던 것들을 치우자 그 아래에 흙은 주변보다 확실히 더 촉촉하고 색이 짙었다. 삽을 가져온 감식반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삽은 최대한 옆에서, 바로 위에서 찍지 말고 옆에서부터 조금씩 흙을 걷어내세요.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너무 깊이 넣지는 말고요.
유지호의 지시에 따라 2명의 요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삽을 들어 흙더미의 측면을 살살 파내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을 스칠 때마다 비릿한 냄새는 더욱 강해졌다. 몇 삽 정도 흙을 드러낸 순간 삽 끝이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무언가에 걸렸다. 요원이 그대로 멈춰섰다. 무슨 느낌인데요? 돌은 아닌데 천 같은 게 걸린 느낌입니다. 유지호가 직접 몸을 숙여 손으로 흙을 조금 걷어냈다. 이내 흙 사이에서 연두색 합성섬유의 일부가 드러났다. 익숙한 햇빛 반사와 결이었다. 비료포대 아니면 곡물 자루군요. 그는 숨을 가다듬고 장갑 낀 손가락으로 그 천을 더 드러냈다. 조금만 더 흙을 치우자 비료 로고가 흐릿하게 인쇄된 큰 포대 한 장, 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위로 흙이 얇게 덮여 있었고 아래쪽으로 덮어 내려가자 그와 똑같은 포대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적어도 5개 이상은 됩니다. 감식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포대들은 모두 흙과 수분에 젖어 표면에서 시커먼 액체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다. 주변 파리떼가 더욱 요란하게 날아다녔다. 김태현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머리 뒤가 얼얼해지는 기분이었다. 유지호는 칼날이 짧은 의료용 스칼펠을 꺼내들었다. 전체를 꺼내기 전에 일단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봉투를 크게 자르지 마시고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제일 위에 있는 포대의 한 귀퉁이를 골라 손바닥 반만 한 정도로 아주 작게 칼날을 넣었다. 찢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그 틈으로 갈색의 액체와 함께 부패한 냄새가 한층 더 솟구쳤다. 주변에 있던 몇몇 경찰이 얼굴을 돌리며 헛구역질을 했다. 유지호는 의사 특유의 담담한 표정으로 틈 사이로 손가락 2개를 넣어 조심스럽게 안쪽을 더듬었다. 그리고 뭔가를 잡아 끌어냈다. 마치 고무 같은 탄력이 느껴지는 살점과 피부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근처에 준비된 금속 쟁반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돌려 김태현을 향해 짧게 말했다. 사람입니다. 성인 여성으로 보이는 인체 조직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태현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머릿속에서 효정이 미소 지으며 내일 봬요 언니 하던 장면과 어젯밤 마당에서 2 손을 떨며 서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겹쳐 보였다. 다른 포대들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번호를 매겨 꺼냅시다. 절대 뒤섞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유지호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의 톤이었다. 감식반이 준비해온 큰 비닐 시트 위로 하나씩 포대가 옮겨졌다. 1번 포대, 상단. 2번 포대, 좌측 하단. 포대를 옮길 때마다 내부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출렁이는 느낌이 전해졌다. 어떤 포대는 유난히 길쭉했고 어떤 포대는 둥글둥글했다. 이 모든 형태가 어떤 의미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흙더미가 완전히 파헤쳐지고 마지막 포대까지 꺼내졌을 때 얕은 구덩이의 깊이는 겨우 반뼘에서 한 뼘 남짓이었다. 누가 봐도 이 구덩이는 급하게 판 흔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겉에서 보면 흙더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김태현은 그 이유를 곧 깨달았다. 구덩이 옆으로 이어진 좁은 수로와 수로 벽에 남아있는 흙물이 닿은 자국, 그리고 며칠 전 내린 비 대신 이 논에 지속적으로 물을 대기 위해 흘려보낸 관계수의 흔적, 물을 이용해서 흙을 가라앉히고 흔적을 감추려 한 거군. 하지만 그 생각을 더 이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였다. 포대 6개 모두 그대로 수거해서 차량에 실으세요.
내용물은 법의관이 부검실에서 확인할 겁니다. 이 근처 흙과 구덩이 가장자리도 전부 샘플링하고요. 발자국이나 삽질 흔적 보이는 곳은 사진 빠짐없이 남기고, 마을 회관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누군가 밭에서 뭔가 나왔다더라 라고 말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아가씨. 아이고 세상에. 김태현은 포대들을 실은 베니마을을 빠져나갈 때 일부러 창문에 커튼을 치게 했다. 이정수 씨 부부가 그 모습을 직접 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가 멀어지자 효정의 어머니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우리 효정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아버지는 그런 아내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깊숙이 떨구고 있었다. 김태현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려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대신 짧게만 말했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전북청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태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옆자리의 후배 형사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형사님, 방금 그게 정말 이효정 양 맞을까요? 김태현은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들판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지문이 남아있다면 지문으로, 아니면 칙과 기록으로라도. 그는 손가락 끝으로 담배갑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꺼내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에 시선을 고정했다. 샛길 한가운데 자전거, 밭 안쪽 얕은 흙더미, 비료 포대에 나눠 담긴 시신 조각들. 이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동네의 지형과 물길, 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김태현의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이제 하산리 소녀의 실종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실종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 저질러진 토막 살인 사건으로 법의학 감정, 교살 성폭행 흔적과 중량 농기구로 좁혀지는 흉기 광주 국과수 전북 분실로 옮겨진 비료포대 6개는 그날 오후 늦게서야 차가운 부검실 위에 나란히 올려졌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새하얗게 번지는 방 안엔 스테인리스 수술대와 각종 금속 기구들이 반짝거렸고 공기에는 소독약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흰 가운 위에 방수 앞치마를 덧입고 나타난 사람은 현장에서 흙무덤을 지휘하던 유지호 법의관이었다. 그는 포대 하나하나에 붙은 번호 라벨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장갑을 끼며 형사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는 이 안에 있는 게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기다리시죠. 중간중간 결과는 바로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김태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유리창 너머에서라도 직접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언젠가 이 결과를 가지고 유족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도 사건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사람도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시작된 절차는 신원 확인이었다. 포대들이 조심스럽게 개봉되자 시신은 생각보다 더 많이 훼손된 상태로 드러났다. 머리, 상지, 하지가 각각 다른 포대 안에 나뉘어 들어 있었고 일부는 가로, 일부는 세로 방향으로 잘려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손과 발 일부는 포대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호되어 있어 피부와 지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먼저 손부터. 유지호는 오른손이 들어있는 포대를 따로 분리해 깨끗한 수술대 위에 올려놓게 했다. 소독액으로 표면을 정리한 뒤 각 손가락에 남아있는 지문 능선들을 하나씩 촬영하고 잉크 대신 특수 젤 필름을 이용해 지문을 채취했다. 지문 담당 감시교원이 옆에서 노트북을 펼쳐 지문 이미지를 하나씩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컴퓨터 화면에 점점 여러 개의 점과 선이 겹쳐지더니 곧 일치, 매치라는 표시가 떴다. 형사님,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던 김태현이 몸을 고추 세웠다. 신원, 전북 완산군 하산리 거주, 이효정, 만 19세. 주민번호, 주소, 전부 일치합니다. 유지호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좋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공식적으로 이효정 양으로 확정입니다. 손가락만으로도 충분했지만 혹시 모를 오차를 줄이기 위해 치아 기록도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부모가 제출한 치과 진료 기록에는 몇 년 전 충치 치료로 인한 작은 금 일레이와 레진 충전이 표시되어 있었다. 머리 부분의 턱과 치열을 깨끗이 닦아 살펴보니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신원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더 이상 없었다. 이제부터는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는 차례였다. 다음 단계는 사망 시각 추정이었다. 이미 야외에서 며칠을 보낸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포대에 쌓여 흙 속에 묻혀 있었던 탓에 노출된 시신보다 진행 속도가 조금 늦춰져 있었다. 유지호는 몸 곳곳에 심한 피포링, 분포, 근육의 강직 상태, 내장기관의 변성 정도를 확인했다. 발견 당일 기온, 매장 깊이, 흙의 수분 상태를 고려하면 그는 온도계를 항문과 간 조직에 차례로 찔러 넣어 남아있는 천과 내부 온도를 비교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실종된 날 오후 6시에서 밤 8시 사이, 길어도 그날 밤 안에는 사망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장에서 5시에 퇴근해서 샛길로 들어간 시간이 5시 10분, 15분쯤. 가족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6시 반. 그러면 샛길 어딘가에서 납치 공격을 당해 그날 저녁 안에 살해되었다고 봐야겠군요. 사망 시각의 큰 틀은 지금까지 파악한 행적과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진짜 핵심은 사인, 죽음의 직접 원인이었다. 유지호는 목과 머리 쪽 파편들을 모아놓고 피부 아래 피하 출혈 여부를 세밀하게 살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목 앞쪽과 양옆은 심하게 눌린 흔적으로 자줏빛 멍이 퍼져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손가락 형태와 유사한 타원 모양의 발적도 보였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는 주위 감시교원들에게도 잘 보이도록 목 부위를 절개해 봉합대를 제거한 뒤 설골, 협벽과 경추 상단부를 드러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설골을 집게로 들어 올려 보였다. 설골 한쪽 뿔 부분에 눈에 띄는 완전 골절이 있었다. 깨진 면에는 신선한 출혈 흔적이 고여 있었고 주변 근육에는 출혈과 섬유 파열이 복합적으로 존재했다. 이건 단순 압박이 아니라 상당히 강한 힘으로 목을 졸랐다는 의미입니다. 설골이 이렇게까지 부러지는 건 보통 두 손으로 앞에서 세게 조르거나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 뒤에서 끌어안듯 조를 때 발생합니다. 그는 다시 목 안쪽, 성대 주변과 기관 내부도 확인했다. 점막 곳곳에는 실핏줄이 터지며 생긴 점상출혈이 산재해 있었고 얼굴과 눈꺼풀 안쪽에도 미세한 출혈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형적인 교살, 자오사, 목을 졸라 죽인 경우의 소견입니다. 질식에 의한 사망, 이건 거의 틀림없습니다. 김태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 말은 효정이 살아있는 동안 상당한 시간 동안 숨을 못 쉬며 버둥거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인은 교살로 명확해졌지만 부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지호는 몸통 부분과 하반신을 차례로 검사하면서 성기 주변과 허벅지 안쪽에 남아있는 상처들을 유심히 살폈다. 이미 부패가 시작된 탓에 일부 점막은 흐물거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소견은 분명했다. 내진용 장갑. 법의 보조가 건네준 장갑을 갈아 끼고 그는 외음부 주변,
질 내부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미세하게 찢어진 점막, 출혈이 응고된 자국, 허벅지 안쪽으로 뻗어있는 긁힌 상처들. 성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졌고 피해자가 상당히 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쪽에서 채취한 면봉은 전부 정객 및 타액 검사용 시료로 보존하겠습니다. 김태현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 유족에게 알릴 때 어디까지 어떤 표현으로 전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했다. 하지만 사건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선 이 사실이 중요했다. 이는 범인의 성적 동기를 강하게 시사하는 동시에 훗날 DNA 비교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유일한 실마리이기도 했다. 정확한 결과는 펠 2주 정도 걸리겠지만 유지호는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 살해 전후로 성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망 시점과 성폭행 시점의 전후 관계는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부검의 마지막 큰 축은 모두가 가장 끔찍하게 느끼는 부분이었다. 바로 사후 토막의 양상과 그로부터 흉기의 종류를 역추적하는 일이었다. 포대에 나뉘어 담겨온 신체 일부들을 해부대 위에 차례로 올리자 대퇴골, 상관골, 늑골 등 주요 뼈들이 서로 다른 각도와 깊이로 잘려 있는 것이 드러났다. 피부와 근육층은 비교적 거칠게 찢기거나 잘려나간 흔적을 보여주었지만 뼈의 절단면은 그 안에서도 또렷한 정보를 품고 있었다. 유지호는 뼈 단면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며 설명했다. 여기 보이십니까, 형사님? 유리창 너머에서도 보이도록 조명을 한쪽으로 기울여 넣자 뼈 절단면에는 여러 개의 미세한 평행 흠집이 줄지어 나 있었다. 이건 한 번에 매끄럽게 썰린 게 아니고 비교적 넓은 날이 반복해서 찍히고 미끄러지며 생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대퇴골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다. 절단면 한가운데에는 한 번에 잘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춘 듯한 깊게 파인 홈이 선명했다. 그 바로 옆에는 같은 방향으로 다시 내려친 듯한 또 다른 패임이 붙어 있었다. 한 번에 자르지 못해서 두세 번에 걸쳐 내리친 흔적이죠. 상당한 힘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뼈에 남은 흠집 패턴을 보면 날이 예리하긴 하지만 수술용 톱이나 정밀한 칼이 아니라 좀 더 거친 공구에 가깝습니다. 주방용 큰 식칼 정도로는. 김태현이 중얼거리자 유지호가 곧장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인 식칼로 사람의 대퇴골을 이런 방식으로 자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남은 날 폭의 흔적을 보면 날이 꽤 넓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도축용 도끼나 큰 도끼 혹은 무게가 실린 농기구로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검 기록지에 적어 내려갔다. 사후, 신체는 최소 5/6개 이상으로 분할되었으며 절단면에 남은 골면 흠집과 형태로 미루어 볼 때 폭이 넓고 중량이 있는 날을 지닌 도끼형 흉기로 반복 타격하여 절단한 것으로 추정됨. 농가에서 사용하는 장작 도끼, 쇠도끼, 큰 낫, 도끼형 혹은 이를 응용한 농기구 가능성 높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절단 행위가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생전에 이루어졌느냐였다. 그 차이는 범인의 잔혹성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시나리오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유지호는 절단면 주변의 뼈와 근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했다. 절단 부위 주변 조직 안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절단했다면 이 부위 근육과 골막 안쪽에 광범위한 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견이 전혀 없어요. 피가 이미 돌지 않는 상태에서 잘린 겁니다. 즉, 먼저 목을 졸라 죽이고 난 뒤 그 다음에 시신을 토막낸 거군요. 김태현이 정리하듯 말하자 유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살, 성폭행 전후, 사후 토막 및 은닉. 대략 이런 순서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범인은 힘이 상당하고 농기구를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은 정신적으로도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준비와 결의를 가지고 움직인 거죠. 부검실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한때 공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을 19살 소녀의 마지막 순간은 숫자와 의학 용어로 축약된 채 몇 장의 종이 위에 정리되었다. 부검이 끝나갈 무렵 유지호는 장갑을 벗으며 최종 소견을 정리해 말했다. 정리하겠습니다. 피해자 신원 전북 완산군 하산리 거주 이효정 19세로 지문 및 치과 기록으로 확정. 사망시각 실종일 당일 10발시 20시 사이로 추정. 직접 사인 설골 골절 및 경부 압박, 기도 내 점상 출혈 등 소견을 종합할 때 교살에 의한 질식사, 성폭행 정황, 외음부 및 질내 출혈과 손상, 허벅지 안쪽 방어성 상처 존재, 채취한 체액 시료는 전객 및 타액 분석 예정. 토막, 사망 후 중량감 있는 날이 넓은 도끼형 농기구로 반복 타격하여 사지를 분할. 절단 부위 주변에 생전 출혈 소견 없음. 이 정도면 형사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김태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쫓아야 할 놈의 그림자가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그가 부검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처음 마을회관에서 마주한 효정의 어머니 얼굴이었다. 그녀는 아직 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잔인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이름, 이 교살 성폭행 토막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의 이름이 피로 새겨져 올라가야 했다. 전과자 용의자에서 수사가 막히고 농부 박건수로 향하는 의심 국과수 부검 결과가 공식 보고서로 올라오자마자 김태현 팀장은 곧바로 형사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이미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피해자 이효정 19세. 사망 추정 시각 실종 당일 18, 20시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교살, 성폭행 정황 뚜렷, 사후 토막, 중량 농기구, 사용 추정, 즉흥적인 싸움이나 원한 관계라기보다는 성적 범죄, 성향이 강한 강력범이라는 거지. 김태현이 마커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런 유형은 보통 예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성범죄 전과자, 폭력 전과자부터 다시 싹 다 훑어보자. 그날 오후 전북지방경찰청 전산망과 검찰청 전과 기록이 모두 뒤져졌다. 하산리와 맞은편 상동리, 인근 면단위까지 포함해 성폭력 강간 미수, 공연음란 폭력 전과자 명단이 수북이 출력됐다. 그중 형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이름은 하산리에 사는 유문식 32세이었다. 3번의 절도, 2번의 폭력 정화에 5년 전에는 인근 마을 여중생을 따라가 길목에서 몸을 더듬다 현행범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집에서 놀고 지내며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는다는 첩보까지 곁들여졌다. 이런 놈이 제일 먼저 의심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막내 형사 이동진이 인쇄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태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일단 1차 용의자는 유문식이다. 행적 확인하고 바로 불러. 유문식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허름한 시골집이었다. 낡은 슬리퍼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있던 그는 경찰차가 골목에 들어서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거칠게 나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하게 순순한 태도를 취했다. 경찰분들 왜 이러십니까? 또 무슨 일인데요? 나 요즘 조용히 지냅니다. 15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뭐 했습니까? 김태현의 질문에 유문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집에 있었죠. 낮에 공사장 가서 집 나르다 와서 저녁 내내 잤습니다. 엄마가 알아요. 밥 먹으라고 깨웠는데도 제가 안 일어났다고요. 집안에서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모가 뛰어나왔다. 맞아요, 형사님들. 얘가 뭐 그렇죠 뭐.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그날도 낮에 나갔다 와서는 방에 처박혀 자기만 했어요. 6시 넘어서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나와요. 자세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어딘가 짐짓 준비한 듯한 알리바이였다. 시간대도 너무 완벽했다. 김태현은 일단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했다. 알리바이는 나중 문제고 일단 나와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유문식은 손사래를 치며 따라 나가다가도 수갑을 보자 흠칫 몸을 굳혔다. 김태현은 일부러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도망만 안 가면 수갑은 안 채울게. 대신 거짓말하면 그때는 모릅니다. 유문식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수상한 점과 동시에 애매한 지점이 함께 드러났다. 동네 주민 몇 명은 그날 해질 무렵 하산리 입구 쪽에서 얼쩡거리는 걸 본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효정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샛길 쪽으로 걸어가는 거 본 사람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날도 더워서 다들 일찍 문 닫고 들어갔지. 누가 밖을 봐요. 형사들은 알리바이를 깨기 위해 집 안수색도 병행했다. 침구, 옷, 비닐장갑, 신발. 어디에서도 의미 있는 혈흔이나 섬유, 여성 소지품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유문식의 운동화 밑창과 손톱 밑 흙을 긁어 국과수로 보냈다. 혹시라도 매장지 토양과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몰랐다. 이틀 뒤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다. 유지호가 직접 김태현에게 결과를 전했다. 팀장님, 흙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산리 저수로 옆 매장지랑 같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유지호는 차분히 설명했다. 매장지는 저지대 습지라 점토와 유기물이 많이 섞여 있는 흙이에요. 그런데 유문식 신발과 손톱에서 나온 흙은 마을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조한 티끌 흙, 자갈 섞인 흙이고요.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최소한 시신을 묻거나 팠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정적인 부정, F딩의 증거였다. 물론 유문식이 샛길 근처까지 간 적이 있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직접 토막과 매장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수사팀 내부 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형사님, 그래도 그 인간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중학생도 따라갔다가 잡힌 놈인데 이번에도 안 그랬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토막은 다른 사람이 하고 얘는 성폭행만 했을 수도 있고요. 김태현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그게 다 추측이야. 우리가 법정에 들고 갈 수 있는 건 감정서와 물증이지 감정이 아니야. 흙이 안 맞는데 매장했다고 우길 순 없잖아. 최소한 이 매장지 작업은 이놈이 아닌 누군가가 했다는 건 확실해. 48시간 임의동행 시간이 끝나갈 무렵 김태현은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풀어줘라. 대신 마을 형사 1명 붙여서 조용히 움직임만 계속 보고 또 한 번 여자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끝이다. 유문식은 파출소 문을 나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봐요. 나 아니라니까. 괜히 동네에 소문만 내고 경찰이 이렇게 못 믿어워서야. 그 웃음은 형사들의 심기를 극도로 건드렸다. 그러나 피해자도 유족도 사건도 오로지 증거로만 상대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이틀 뒤 수사팀은 완전히 벽에 부딪혔다. 언론은 전북 곡창지대 여성 토막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다뤘고 마을 사람들은 파출소 앞까지 몰려와 잡았다던 놈을 왜 풀어줬냐며 고함을 질렀다. 효정의 어머니는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태현을 붙잡았다. 형사님, 그럼 우리 효정이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잡았다던 놈이 아니면 또 누굽니까? 김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문식이라는 딱 맞는 전과자에 수사가 빨려 들어갔다가 국과수 한 장의 보고서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 화이트보드 한가득 적어둔 메모 위에는 진한 펜으로 그 이름이 두 줄로 거칠게 그어졌다. 그날 밤 형사과 사무실에 혼자 남은 김태현은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본 거지? 그때 유리창 밖으로 광주 국과수에서 팍스로 전송된 마지막 장 부검 보고서가 흔들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범인은 상당한 체력과 근력을 가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농기구 사용에 숙련된 자일 가능성이 높음. 그제야 김태현의 시선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종이에 적힌 이름 이효정 19세를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가해자 이력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피해자의 일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군. 그 다음 날 김태현은 후배 이동진과 함께 다시 봉제 섬유 공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제복도 수사 수첩도 들고 가지 않았다. 편한 점퍼 차림에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마치 현장 점검 나온 안전관리 직원처럼 행동했다. 점심시간 기숙사 뒤편 임시식당에는 작업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김태현은 일부러 가장 구석진 자리,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여공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 다가가 말했다. 혹시 여기 자리 괜찮겠습니까? 밖에서 현장 점검 나왔다가 밥은 같이 먹으라고 하셔서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반찬 몇 개를 건네고 공장 노동 강도와 임금 이야기를 꺼내자 곧 수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다 슬며시 화제를 사건 쪽으로 돌렸다. 여기 일하던 이효정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여공들 얼굴에 순식간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아이고, 그 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메어서 어린애가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혹시 누구랑 다투거나 누가 자꾸 쫓아다닌다거나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까? 형사처럼 캐묻지 않으려 조심스레 물었지만 분위기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공 한 명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형사님이시죠? 김태현이 놀라 눈을 크게 뜨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 공단에서 이런 일 나면 누가 와도 티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말해야 되는 건 안 숨길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숙 45세, 효정과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선배였다. 효정이가요. 사실 공장 사람보다 밖에서 누가 자꾸 보는 게 더 무섭다고 했어요. 밖에서라면 공장 정문 쪽 말입니까? 네. 퇴근 시간만 되면 정문 건너 논두렁, 길 모퉁이에 꼭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누구 댁 남편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윤미숙은 목소리를 낮췄다. 효정이가 몇 번이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 사람 자꾸 저만 봐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 인상, 사는 곳. 여기 사람은 아니고 맞은편 상동리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트럭 몰고 가다가 논에 서 있거나 공장 앞에 괜히 서 있다가 우리가 퇴근할 때마다 눈을 떼질 않아요. 이름은 저도 한번 들었는데. 윤미숙은 기억을 더듬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박건수.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상동리 있는 농부요. 애 있고 부인 있는 사람. 이름을 듣는 순간 김태현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효정이가 그 사람 때문에 새끼를 일부러 피한 적도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였어요. 윤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정문 앞에 서 있을까봐 공장 뒤로 돌아 샛길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그 길이 바로
효정이가 사라진 그 옥수수밭 샛길입니다. 형사과로 돌아오자마자 김태현은 즉시 박건수라는 이름을 조회했다. 박건수 38세. 주소 전북 완산군 상동리 번즈. 번즈 직업 농업 자기소유 논밭 경작. 가족 최어김이 37. 자녀 2명 전과. 없음 전과 기록에는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점이 김태현을 더 불편하게 했다. 전과 없는 애 둘 있는 농부가 왜 19짜리 공장 여공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샛길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혹시 이거 너무 끼워 맞추는 건 아닐까요? 전과도 없는데. 김태현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과 있으면 다 범인이냐? 전과 없으면 절대 아니고? 그는 낮게 씩 웃었다. 진짜 위험한 놈들이 꼭 기록으로만 남는 건 아니다. 사람을 보는 건 전산이 아니라 눈과 귀야. 우선 마을 이장부터 만나자. 상동리 이장은 박건수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말을 고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박건수요? 농사는 잘 짓습니다. 일은 억척같이 해요. 그런데요. 성격이 좀 험하긴 합니다. 술 좋아하고 욱하면 손부터 나가는 스타일이죠. 집에서도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부인을 때린다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왔지만 집안 문제라면서 다들 말리다 말았죠. 이장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형사님, 그 사람이 공장 앞에도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동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돌았어요. 저놈 젊은 것들 퇴근하는 거 구경한다고. 이 정도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어려웠다. 농기구에 능숙하고 체격 좋고 힘이 센,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농부.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샛길에서 길을 막은 적이 있다는 증언. 거기에 범인이 농기구로 사후 토막을 했다면 그건 도시의 조립공보다도 평생을 삽과 도끼, 곡괭이를 들고 살아온 사람이 더 자연스러웠다. 김태현은 결론을 내렸다. 좋아. 이제 수사축을 바꾼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새로 이름을 적었다. 1차 전과자 용의선. 유문식. 매장지 흙 불일치. 직접 범행 가능성 낮음. 새로운 중점 용의선. 상동리 농부 박건수. 하지만 전과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정황뿐이야. 함부로 불러다 추궁하다간 오히려 경계심만 키워줄 거다. 이동진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태현은 상동리 지도를 펼쳐들었다. 상동리 마을 끝자락 옥수수밭이 시작되는 지점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 점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건수 주택, 샛길 입구를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위치. 우선 조용히 지켜본다. 김태현이 낮게 말했다. 이 집 마당에서 샛길이 어떻게 보이는지, 저 인간이 평소에 뭘 들고 다니는지, 어디에 농기구를 두는지,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효정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놈의 일상 속 빈틈을 찾아서 반드시 시신이 말해준 진실하고 연결시킨다. 이번에는 전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땅과 농기구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던 수사는 서서히 방향을 틀어 아무 전과도 없는 평범한 농부 박건수라는 이름을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다. 관계 일정표, 식도, 그리고 아내의 진술이 무너뜨린 완벽한 알리바이 유문식이 국과수 감정 결과로 사실상 용의선에서 벗어난 뒤 수사는 한동안 공중에 붕 뜬 상태였다. 하산리 사람들은 잡았다가 풀어준 놈이 진짜다. 경찰이 못해서 그렇다 라며 파출소 앞까지 찾아와 고함을 질렀고 효정의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와 답을 요구했다. 그 와중에
김태현 팀장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상동리 농부 박건수. 공장 앞에서 의미 없이 배회하던 시선, 효정이 새끼를 택하게 만든 불안감, 그리고 국과수 소견서에 적힌 농기구 사용에 숙련된 강한 성인 남성이라는 문장까지. 모든 실마리가 조금씩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알리바이였다. 15일 저녁, 자신은 집에서 돼지우리 수리를 하고 있었다는 박건수의 말은 아내의 진술과 실제로 새로 박힌 강목들, 반짝이는 못자국들 덕분에 그럴듯하게 보였다. 현장을 확인하고 온 이동진은 거짓말 같지 않다 고까지 말했다. 팀장님, 돼지우리 진짜 막 손본 티가 나요. 나무 결도 아직 안 마르고 못도 새 거고 저걸 하루 만에 꾸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현은 대답 대신 담배만 깊게 빨았다. 머릿속에서는 옥수수밭 한복판에 있던 묘처럼 솟은 흙더미와 그 아래서 쏟아져 나온 비료포대 6개가 계속 겹쳐졌다. 왜 하필 거기였을까? 며칠 뒤 김태현은 홀로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다. 따가운 햇빛 아래 옥수수밭은 이미 경찰 통제선 바깥쪽부터 다시 농민들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상태였다. 시신이 묻혀있던 자리는 흙이 다시 메워져 있었지만 주변보다 약간 움푹 파인 지형 덕분에 금방 눈에 띄었다. 김태현은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크게 둘러보았다. 시신이 묻혔던 곳은 전체 밭 중에서도 유독 지대가 낮게 꺼진 구역이었다. 바로 옆으로는 농수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수로 벽에는 물때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여긴 물이 차올랐다가 빠져나가는 자리잖아. 그는 수로를 따라 걸으며 물이 차오를 경로와 밭으로 스며드는 흐름을 상상했다. 만약 비가 와서 고인 물이라면 그렇게 균일한 물때가 생길 리 없었다. 이 정도 수위 흔적이라면 정기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관계 구역일 가능성이 컸다. 농부가 아니면 신경도 안 썼을 자리겠지. 김태현은 그렇게 중걸거리며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산리에 내려오는 길을 2번이나 지나쳐 곧장면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관가의 담당 사무실로 향했다. 완산군 상동리, 하산리 사이 옥수수밭이요. 협동조합 직원은 잠시 의아한 얼굴을 하더니 낡은 철제 캐비닛에서 먼지 쌓인 진녹색 파일을 꺼내왔다. 파일 표지에는 큼지막하게 관계 일정표, B구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직원은 연도를 확인하더니 8월 달력을 펴들었다. 여기 보시면 B4 구역, 상동리 쪽 저지대 밭이죠. 저수지에서 물 빼주는 날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 난 주간이...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다. 15일 밤 지나서 16일 새벽 2시부터 한 번 물을 흘렸네요. 2시간 정도인가. 김태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밭까지 물이 어느 정도 찹니까? 밭 전체를 잠그는 건 아니고 수로에서 넘친 물이 저지대로 흘러 들어가요. 그쪽 구역은 원래 물이 좀 모였다 빠지는 땅이라 대개 새벽에 물 빼놓으면 아침 햇살 나오고 점심쯤 되면 겉흙은 말라 보이죠. 다만 그 사이에 밟힌 발자국이나 차바퀴 자국 같은 건 웬만하면 싹 흐트러집니다. 그 한마디에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시신은 얕게 묻혀 있었는데도 악취가 제대로 퍼지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그리고 매장지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발자국이나 흙 파인 흔적이 없었다. 놈은 알고 있었다. 이 구역에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 김태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 관가의 일정표 복사 좀 해가겠습니다. 예, 물론이죠. 근데 형사님, 왜 그걸...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여전히 이해 못한 얼굴이었지만 김태현에겐 충분했다. 그에게 이 일정표는 단순한 농업행정표가 아니라 살인계획의 타임라인이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김태현은 박건수의 농지 위치와
관계 구역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박건수의 밭 상당수가 바로 비사구역에 속해 있었다. 복불복으로 골라 묻을 땅이 아니었어. 그는 이동진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놈은 미리 저 지대가 언제 물에 잠기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신을 얕게 묻은 뒤 물에 흙을 다지게 만든 거야. 물이 스며들며 흙이 꺼지고 굳어지면 표면은 금방 원래 밭처럼 보여. 발자국도 거의 남지 않고. 이동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관가의 일정까지 계산해서 움직였다면 완전히 계획범이네요. 그래.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즉흥적으로 샛길에서 여자를 덮친 놈을 상상했지만 놈은 적어도 매장과 은닉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범이었다. 농사를 평생 지은 놈만이 알 수 있는 타이밍이야. 하지만 그런 정황만으로는 체포영장도 압수수색도 쉽지 않았다. 검사실에서는 이미 한번 전과자 용의자를 무리하게 압박했다가 허탕을 친 경찰을 곱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당일 상동리 마을 입구로 경찰차 5대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여느 때처럼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막걸리를 마시던 박건수는 현관 앞을 가득 메운 경찰들을 보고도 별반 놀란 기색이 없었다. 뭡니까 이게? 박건수 씨, 전북경찰청 강력 1팀 팀장 김태현입니다. 이효정 양살해 사건과 관련해 귀택과 부속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김태현이 영장을 들이밀자 박건수는 잠시 눈살만 찌푸렸을 뿐 별다른 저항 없이 비켜섰다.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내 이정숙 이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수색 범인은 집 안, 창고, 마당, 농기구 보관소, 돼지, 우리 주변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다. 형사들은 방 안이불과 옷장을 뒤지고 부엌 칼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다. 그러나 부엌에서 나온 칼들은 대부분 날이 닳아 무뎌진 식칼뿐이었다.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형사가 고개를 젓자 김태현은 마당 구석 허름한 판잣집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비료포대와 곡식자루, 각종 농기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여기부터 다시.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확인해. 형사 2명이 포대들을 차례로 들어 옮기자 그 뒤쪽 벽면에 기대 어지럽게 엎어진 농기구들 사이에서 무게감 있는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이 넓고 두꺼운 오래된 식도, 큰 도끼형 칼. 손잡이는 칠이 벗겨져 있었다. 김태현은 장갑을 끼고 그것을 들어 올렸다. 날 표면은 유난히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다. 흙도, 녹도, 눈에 보이는 피도 없었다. 너무 과하게 깨끗한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이 도끼 자주 쓰십니까? 김태현이 묻자 박건수가 짧게 대답했다. 장작 패거나 잡풀 자를 때 쓰죠. 농사 짓는 집에 도끼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은 더 묻지 않고 도끼를 증거봉투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국과수에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건수는 잠깐 눈초리를 치켜 세웠다가 곧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도끼는 그대로 광주 국과수로 보내졌다. 유지호는 익숙한 듯 칼날을 확대경으로 살피다가 손잡이 금이 간 부분과 금속이 끼워진 틈새 사이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겉은 아무리 닦아도 틈 사이까지 완벽하게 닦기는 어렵죠. 그는 극세사 면봉과 핀셋을 이용해 틈새에서 아주 조금씩 무언가를 긁어냈다. 그리고 루페 아래로 가져가 확인했다.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갈색 얼룩이 금속과 나무 사이에서 몇 점 발견됐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유지호가 전화로 김태현에게 전했다. 혈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화된 흔적이라 색이 많이 죽었지만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 구분하는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태현은 그 말 한마디에
박건수의 완벽해 보이던 알리바이가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러나 진짜 결정타는 도끼가 아니라 아내의 입에서 나왔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 이정숙은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겨둔 채 경찰서로 임의동행돼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에서는 남편의 알리바이를 반복했다. 그날 15일 오후에는 집에 있었어요. 돼지, 우리 수리하느라 하루 종일 마당에 있었다니까요. 제가 물도 2번이나 떠다 줬어요. 정말이에요. 김태현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가방에서 도끼가 담긴 증거봉투를 꺼냈다. 투명 비닐 너머로 이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왜 거기 있죠? 부인, 김태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이 도끼에서 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 곧 판명 나겠지요. 남편이 그날 정말 하루 종일 마당에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숨기듯 창고 뒤편 깊숙이 꽂아둘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정숙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러나 입은 여전히 굳게 다물려 있었다. 김태현은 말을 바꾸었다. 저희는 부인을 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을 지키려다가 같이 무너질까봐 걱정될 뿐이에요. 살인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부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안 돼요. 처음으로 다른 단어가 튀어나왔다. 아이들 상대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김태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15일 오후 남편이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까? 물을 2번 떠다 줬다는 말도, 돼지 우리 수리했다는 말도 남편이 시켜서 외운 대본은 아닌지, 그 한마디에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나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감싸쥔 채 울부짖듯 말했다. 그날 저녁 해 다지고 한참 지나서 들어와서는 옷에 흙이랑 땀 냄새가 잔뜩 배어 있었어요. 손에는 이 도끼를 들고 있었고요. 우물가에서 그걸 계속 씻어대는데 내가 뭐 하다 왔냐고 물으니까 눈빛이.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무섭게 노려보면서 입 다물고 있어라. 경찰이 오면 내가 집에서 돼지 우리 고쳤다고만 해라. 물 떠다 준 것까지 똑같이 말해라. 아니면 그녀는 목을 움켜쥐었다. 아니면 너도 애들도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태현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다. 그럼 돼지 우리를 수리한 건 언제였습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장마 비 오기 전에 대충 고쳐놓고 그날은 그냥 밖에서 망치 몇 번 두드린 척만 했어요. 일부러 크게 소리내면서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그 순간 박건수의 알리바이는 사실상 완전히 붕괴했다. 김태현은 마지막으로 관계 일정표 복사본을 책상 위에 펼쳐 보이며 물었다. 부인, 남편이 논물 보는 날을 자주 중얼거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몇 시에 물이 나온다고. 이정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맨날 그랬어요. 16일 새벽에 물 들어오니까 그 전에 이거저거 해둬야 된다고. 저는 그냥 농사 얘기인 줄 알았죠. 김태현은 펜을 들고 박건수 이름 옆에 굵게 줄을 그었다. 관가의 일정, 도끼, 아내의 진술, 조작된 알리바이 완전 붕괴. 그제야 효정이 묻혀있던 옥수수밭 저지대와 상동리 농가 마당의 도끼,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떨고 있던 한 여인의 공포가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남은 순서는 하나뿐이었다. 박건수 본인에게서 직접 그날 밤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벽한 알리바이를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는 것. 자백, 현장 검증, 그리고 옆 마을의 악마에게 내려진 사형 박건수는
유치장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 오후 다시 조사실로 끌려왔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확연히 수척해져 있었다. 그러나 의자에 앉는 자세만큼은 여전히 당당했다. 두 손은 수갑에 묶인 채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은 정면의 벽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김태현 팀장과 이동진이 들어왔다. 김태현은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어제와 똑같이 증거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나무 손잡이가 달아 윤이 난 큰 식도의 형체가 드러났다. 이거 누구 집 도끼인지 아시죠? 박건수의 눈이 아주 잠깐 거의 감지되지 않을 만큼 식도로 향했다가 다시 벽으로 돌아갔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현은 어깨를 조금 으쓱이며 말을 이었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왔습니다. 칼날 표면은 아주 깨끗했어요. 평소에 쓰던 대로 썼으면 흙도, 녹도, 동물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상하리만치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그는 봉투를 살짝 돌려 손잡이와 금속이 맞닿는 틈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 좁은 틈에서 산화된 혈흔이 나왔습니다. 사람 피입니다. 동물 피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혈액형 정도만 확인된 단계였고 이 효정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김태현은 일부러 사람 피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반복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첫 장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정숙 씨, 그러니까 당신 부인의 진술조서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작성했어요. 울면서, 떨면서, 그래도 다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자기 아이들한테도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 순간 박건수의 어깨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김태현은 천천히 조서를 펼치며 핵심만 읽어 내려갔다. 8월 15일 오후 남편은 돼지우리를 고치지 않았고 집에 있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진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흙과 땀에 절은 차에 돌아왔다. 마당 우물가에서 한참 동안 이 도끼를 씻었다. 다음 날부터 그날 집에서 돼지우리를 고쳤다. 아내가 물을 2번 가져다 줬다. 는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라고 강요했다. 말을 어기면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김태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은요, 아직도 당신이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애들은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조서에 서명하고 지문 찍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경찰이 종기를 붙잡아줘야 했어요. 조사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김태현이 고개를 들어 박건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박건수 씨, 관가의 일정, 매장지 위치, 당신 밭과 저지대, 도끼, 그리고 아내의 진술까지 이제 남은 건 당신 입에서 직접 듣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옥수수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건수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다. 비웃는 듯 입꼬리가 아주 얕게 올라갔다. 형사님들 참 대단하시네. 시골 농부 하나 잡겠다고 참.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김태현 쪽으로 돌렸다. 눈빛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김태현은 한치도 빠지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어도 이효정 씨와 그 가족에게는 시작이 될 겁니다. 진짜 끝은 법정에서 나겠죠. 또 한 번의 긴 침묵. 박건수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수갑에 묶인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졌다. 마치 안에서 무엇인가가 끓어오르다가
마지막 남은 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여. 목이 쉰 듯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조사실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했어. 내가 죽였어. 이동진이 본능적으로 수첩을 펼쳤다. 녹음기도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 자백이 터져 나온 뒤 이야기는 한동안 더뎠다. 박건수는 여기저기 말을 빼먹고 일부는 축소하려 했다. 김태현은 서둘지 않았다.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냈다. 효정을 처음 본 건 언제였습니까? 상동리 쪽 논에 물 보러 나갔을 때 공장 앞길로 여자애들 지나가잖아요. 그중에 하얀 애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맨날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다니더라고. 그래서 공장 앞으로 일부러 나간 겁니까? 예. 일이 없는 날이면 슬쩍 서 있다가 보고 내려오는 길에 우연인 척 마주치고 그런 식으로. 그는 처음에는 말 한 번도 안 붙여봤다고 주장했으나 곧 한 번 인사해봤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표현이 나왔다. 거절당한 몸열감,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분노, 그런 감정이 켜켜이 쌓여갔을 것이다. 샛길로 다닐 때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멀리서 보이는 거지. 공장에서 나오는 시간 맞춰서 기다리면 메인 도로로 돌아가는 애도 있고 밭 사이 길로 휙 꺾어 들어가는 애도 있고 그 애는 더운 날이면 샛길로 자주 갔어요. 그래서 15일에도 샛길로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기다린 겁니까? 예, 그날은 무조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낮부터 숨을 곳을 골라놨죠. 그는 옥수수 키가 가장 크고 바람 소리에 사람 기척이 묻히는 지점을 택했다. 그 옆에는 이미 며칠 전에 파둔 구덩이가 있었다. 미리 파둔 거냐는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인정했다. 2번 정도 괜히 삽들고 나가서 파봤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장마 오기 전에 배수 좀 보려고 그런다고 얼버무리고 다들 그러려니 했죠. 원래 그런 데는 물 잘 고이고 미꾸라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사건의 전체 그림이 선명해졌다. 박건수는 우발적인 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최소 며칠 전부터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그는 파티를 핑계 삼아 집을 나섰다. 아내에게 정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고 도끼와 삽을 이미 창고에서 챙겨나와 밭 가장자리에 숨겨둔 상태였다. 효정이가 샛길로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다렸다가 바로 뛰어나갔죠. 뒤에서 입 막아버리면 소리 못 지르니까. 그는 손 모양을 실제로 보였다. 한 손은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은 팔을 꽉 끌어안는 제스처였다. 애가 많이 버둥거렸습니까? 엄청. 손톱으로 막 핥히고 여기 그는 오른손 등 아직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는 곳을 힐끗 내려다봤다. 그게 그 상처입니까? 나무에 긁힌 게 아니라. 예, 그 애가 죽기 전에 남긴 거죠.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다음 문장을 말할 때에는 오히려 더 담담해져 있었다. 그래서 목을 졸랐어요. 안 죽으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성폭행과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한 진술도 이어졌다. 김태현은 최소한의 질문만 던졌고 불필요하게 자극적인 묘사는 막았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전체 순서, 사용한 도구, 이동 경로, 시각 간격 등이었다. 잘게 자른 이유는 그냥 한 번에 들고 가기 편하게. 그대로 두면 금방 차칠 것 같으니까 땅도 깊이 못 파겠고. 그 많은 포대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집에 남아도는 게 많아요. 비료포대, 사료포대. 어느 농가나 그렇습니다.
새로 산 것도 아니고. 행위 하나하나에 인간적인 망설임은 거의 없었다. 김태현이 느낀 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 들켜서 짜증나는 범죄자에 가까운 정서였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그 저지대를 골랐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잡목숲도 있었습니다. 김태현의 이 질문에 박건수는 비로소 시선을 들었다. 형사님은 농사 안 지어보셨죠? 없습니다. 물 들어오는 날이면 낮은 땅부터 다 잠깁니다. 16일 새벽에 물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물 한번 휙 지나가고 나면 흙이 쫙 눌려붙어요. 발자국도 잘 안 남고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덜 나죠. 사람만 아니라 짐승이 밟고 지나가도 그게 그거고. 그는 순간 잘 짜여진 농사 기술을 설명하는 농부처럼 말투가 자연스러워졌다. 누군가 밭으로 들어와서 흙 만져보는 건 나 같은 농사꾼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일도 거의 없고. 김태현은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모두 자필로 다시 쓰시고 서명하십시오.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박건수는 한참 동안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펜을 들었다. 서툰 글씨가 줄칸을 채워나갔다. 자백조서 끝에는 이름 석자와 지문이 선명하게 찍혔다. 며칠 뒤 전북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현장 검증 일정을 잡았다. 하산리와 상동리 사이 옥수수밭 샛길은 다시 한번 통제선으로 둘러싸였고 골목 입구마다 경찰들이 서 있었다. 그럼에도 소문을 듣고 모여든 주민들은 멀찌감치 서서 들끓는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나와라, 이 악마야. 우리 딸들 얼굴에 어떻게 눈을 마주칠 거냐. 욕설과 고함이 뒤섞인 소리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피의자를 향해 쏟아졌다. 수혜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박건수의 두 손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를 둘러싼 방패막과 방검조끼 사이로 주민들이 던진 돌멩이 몇 개가 튕겨나왔다. 김태현이 짧게 외쳤다. 돌 던지지 마세요. 검증 끝나야 처벌도 제대로 됩니다. 간신히 인파를 밀어내고 통제선 안으로 들어온 뒤 현장 검증이 시작됐다. 영상반이 카메라를 돌리고 기록계 형사들이 위치마다 붉은 깃발을 꽂았다. 범행 당일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직접 서보세요. 박건수는 옥수수 줄기 사이 약간 움푹 들어간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곳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지도에 표시했던 지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키와 체격을 고려하면 뒤에서 누가 와도 쉽게 보이지 않을 위치였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바퀴 소리. 숨 참고 기다리다가 여기를 지날 때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샛길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자리에 첫 번째 깃발이 꽂혔다. 끌고 들어간 방향 보여주십시오. 박건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옥수수줄을 헤치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형사들과 촬영팀이 뒤를 따랐다. 키만한 옥수수 잎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가 멈춰선 자리, 바로 그곳이 매장지로 쓰였던 저지대였다. 여기서, 그는 짧게 말했다. 여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묻었습니다. 이미 흙은 다시 메워져 있었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표지판과 비닐 커버가 남아 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토양 분석 자료, 도끼에서 나온 혈흔, 이 모든 것들이 이 공간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현장 검증은 그 후에도 이어졌다. 도끼와 포대를 가져온 경로, 자전거를 버린 수로 위치, 태워 없앤 옷과 가방을 버린 공터까지. 박건수는 마치 누구 이야기인 양 건조한 목소리로 여기입니다 라고만 반복했다. 검증이 끝날 무렵 저 멀리 통제선 밖에서 한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효정아,
엄마가 왔다. 보고 있어. 이놈 얼굴 똑똑히 봐라. 효정의 어머니였다. 경찰이 온 힘을 다해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당장이라도 통제선을 뚫고 뛰어들어올 기세였다. 김태현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박건수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박건수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 무표정이야말로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날 현장 검증 장면은 모두 촬영되어 수사기록과 재판자료로 넘겨졌다. 이제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법정으로 넘어갈 차례였다. 1999년 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정을 고려해 일부 비공개를 선언했지만 선고 장면만큼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장은 담담한 문장으로 그러나 냉정하게 범죄의 전 과정을 적시하고 있었다. 미성년자 유사 강간 및 강간살해, 사체 송외 및 유기, 계획적 범행과 치밀한 은닉 시도, 관계 일정과 지형을 이용한 증거 인멸 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말 하나하나는 무겁게 울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저지대를 골라 구덩이를 파두고 관가의 일정을 확인하고 도구와 포대를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시골 공장에 다니며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소녀를 잔혹하게 짓밟고 일상적인 농사기술과 도구를 이용해 시신을 조각내 매장했습니다. 이 범행은 단순히 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공포와 불신을 남겼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문장에서 피고인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고인은 상동리와 하산리 사이 이 작은 마을에 숨어있던 옆 마을의 악마의 다름 아닙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건수는 공소장 낭독 내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짧게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한 번만 살 기회를 주시면.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 말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네가 사람 새끼냐? 조용히 살 게 아니라 조용히 죽어야지. 유족석에서 효정의 아버지가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들이 급히 제지하는 사이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재판장은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건수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과 그 이후 증거를 은닉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낸 과정,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이 낭독되었다. 이에 피고인 박건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공기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쏟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효정의 어머니는 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옆에 있던 보호요원의 부축을 받고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반면 피고석의 박건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웃지도 울지도 항변하지도 않았다. 항소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옆 마을의 악마에 대한 사형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날, 교도소 관계자들은 내부 절차대로 언론 발표를 최소화했다. 무더운 여름 아침, 몇 발자국의 발소리와 한 줄의 서명이 지나갔을 뿐 누구에게도 그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태현은 사후 통보를 받았을 때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옥수수밭 너머로 보이던 논과 저수지, 관가의 일정표에 찍혀있던 작은 동그라미들, 비닐포대에 담겨 올라오던 시신 조각들, 그리고 조사실에서 떨고 있던 이정숙의 손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끝난 겁니까, 팀장님? 이동진의 물음에 김태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수사와 재판은 끝났지. 하지만 효정이 부모님한테는 아마 평생 끝나지 않을 거다. 전북의 작은 들녘 사이, 한때는 누구에게도 별 의미 없던 샛길과 옥수수밭 저지대는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범죄의 무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오래도록 이렇게 불렀다. 옆마을의 악마, 옥수수밭 토막 살인 사건.